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국사입니다. 오늘은 몽골 제국의 바투 장군이 서방 원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8세기, 19세기 서양인들은 기타 지역,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원주민들이 땅을 빼앗고 이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개몽시대 이후 발전하는 경제와 과학의 힘은 서양, 특히 유럽 국가들에게 군사적 우위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의 전통 사회들은 보다 먼 곳에서 배를 타고 총과 대포를 쏘아대는 서양 군대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언영항해가 현실화되기 전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위치한 유럽과 동아시아 간의 접촉은 그리 빈번하지 않았습니다. 간헐적인 무역과 함께 사절단의 교환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교류는 없었습니다. 군사적인 충돌은 더 없었습니다. 유럽인들은 다만 동아시아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동을 통하여 동아시아에 대한 짧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의 기운이 태동하고 있었던 13세기, 14세기 현재 몽골 지대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징기스칸이 통일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말을 통한 기득력을 지녔으나 정치적으로 통합되지 못하여 지원 제국들이 부영식으로서만 존재했던 몽골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 이들을 하나의 이념하에 통일하였습니다. 세상 끝까지 정복을 목표로 삼으면서 몽골 기마의 개동력은 무시무시한 군사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만주 북부에서 몽골,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흑해, 그리고 중부 유럽, 헝가리, 평원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스텝지대, 이른바 초원의 길이었습니다. 너머 제국이 제국의 구석까지 도로를 만든 이유는 무엇보다도 군사 이동을 원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제국 각지의 교류와 물자의 유통을 원활히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로마 도로는 기본적으로 군도로서 만들어졌습니다. 동아시아, 특히 중국의 경우 옥상 도로가 있기는 하였지만 육상 도로가 있기는 하였지만 로마만큼이나 길이와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중국 지역을 가로지르는 많은 강과 하천이 도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와 중국은 모두 정착 문명이었고 의노이건 수로이건 체계적으로 관리할 국가 체계가 있었습니다. 몽골을 포함한 북방에서는 정착 문명의 도로 같은 시설은 드물었습니다. 인공적인 도로를 만드는 사람도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탄 유목민들은 널리 펼쳐진 조언을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였습니다. 세관도 많지 않았고 집도 천막 형식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치하여 설에 싣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우 유목민들의 이동은 계절에 따라 가축이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 다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족과의 경쟁에서 피하는 경우 또는 인근 정착 국가로부터 압박이 심해지는 후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을 떠나 아예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유목민들의 이동은 일부 해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초원의 길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평원과 낮은 구름으로 이루어진 초원은 말을 탄 유목민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의 헝가리를 건국한 마자르족은 원래 우랄산맥 남쪽 끝에 살고 있었으나 흑해 북부 연안을 거쳐 중부 유럽을 장악하였습니다. 고대로부터 유라시아의 정착 문명을 괴롭힌 스키타이, 사르마타이, 아빠르, 돌골, 혼족, 흉노, 몽골 등 유목민족들은 모두 초원의 길을 따라 활동하였습니다. 정착 문명의 농경민들에게 초원의 길을 농사 지을 수 없는 쓸데없는 땅이 끝없이 이어진 분무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마가 일상적인 유목민들이 있어 초원의 길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이어주는 고속도로였음을 이를 따라 유라시아 유목민과 정착 문명 간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초원의 길을 구석하는 몽골 땅에서 태어난 징기스칸은 초원의 부족들을 통일하여 강력한 기마국을 만들고 금과 사, 호라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1227년에 앵그리시인의 곁으로 들어갔을 때
몽골과 바이칼로 인근의 대초원 중앙아시아 북중국이 몽골 울루스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몽골 울루스는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몽골군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징기스칸은 땅끝까지 정복하라는 유언을 남겼으며 몽골의 굴타이는 이 유언을 따라 다음 목표를 결정하였습니다. 1221년에 수프타이어 제베가 정찰하였던 러시아가 불황하게던 몽골 기방병들이 다음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정복하면 그 다음에는 유럽을 짓밟을 예정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유아시아 동쪽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처음 모르고 있을 때 악마의 기방병들은 유라시아를 관통하여 천년의 고속되는 초원의 길을 따라 서쪽으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인들이 무의식 속에 황하로 자리게 된 몽골이 서방 침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징기스칸은 사망 이후 샤르이 디칸으로 등극한 오코타이 칸 주재하에 열린 굴타이에서는 이후의 군사작전에 대한 상이 논의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 침공에 대한 결정은 1229년 몽골 울루스에서의 카라코름에서 열린 굴타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섬 고려 그리고 페르시아에 대한 전쟁을 계속하는 동시에 샤르이 러시아와 유럽을 공격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부타인의 1221년 정찰을 통하여 러시아와 유럽에 대하여 맞는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시 몽골로 귀환하면서 현지에 맞는 첩자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들은 계속하여 수부타이를 유시한 몽골 수대모에게 자신들이 담당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몽골 울루스의 정보활동은 대개 첩자들과 현지인들에게 얻은 맞는 정보를 토대로 적의 강약을 철저히 가늠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오고타이 칸 러시아 유럽 영정거리를 설정하였습니다. 규모가 15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호라즘을 정복할 때와 맞먹는 수치였습니다. 다른 군사들이 이미 고려와 페르시아 등지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무리한 동원이었습니다. 이런 대군을 동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몽골은 단순한 유럽을 공격하여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복속과 점령을 원하였습니다. 몽골의 정보 담당자들은 아울러 우랄 산맥에서 서쪽 대해까지 완전히 복속시키는데 16년에서 18년이 걸릴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단순한 공격이 아닌 점령을 위한 대규모 언정군이었습니다. 일개 장군에게 맡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언정군 총사령관은 서쪽의 역전을 받았던 징기스칸의 맞이 주책의 아들인 바토가 임명되었습니다. 서방을 향한 몽골의 대군은 1235년 언정길에 나섰습니다. 비록 바토가 총사령관 권역에 있기는 하였지만 그는 불과 28세였고 전쟁 경험도 없었습니다. 원정군의 실제적 지인은 바토의 할아버지 징기스칸의 선봉이자 명장이었던 수부타이였습니다. 1221년 칼카강 전투에서 러시아 남부 18개 공국의 연합군이 몽골군에게 괴멸되었습니다. 남부 러시아 공국의 귀족 대부분이 전사했습니다. 그나마 전투에서 살아남은 키예프의 오티슬라프는 몽골군에게 처형됐습니다. 오직 클라치아의 오티슬라프만이 몸을 건져 서쪽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남부 러시아는 사실상 공복 지대가 되었지만 다행히도 1221년 몽골군은 정찰부대에 지원하지 않았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몽골로 돌아갔습니다. 몽골군이 러시아에 대한 정벌전을 시작하였을 때 저의 목표는 북부의 여러 공국되었습니다. 북부 러시아의 공국들은 남부에 비하여 수가 많고 인구와 군대도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남부와 마찬가지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서로 싸우는 바람에 정치적인 통합은 거의 없었습니다. 몽골군은 러시아를 치기로 결정하기 이전부터 이러한 분열성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첩자들을 통하여 러시아 제거의 소식이 몽골에 속속 전해졌습니다. 몽골군 북부 러시아의 공국들이 하나로 뭉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서방 원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8세기와 19세기 서양에는 기타 지역,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온 유민들이 땅을 빼앗고 이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개몽시대 이후 발전하는 경제와 과학의 힘은 서양, 특히 유럽 국가들에게 군사적 우위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전통 사회들은 보다 먼 곳에서 배를 타고 총과 대포를 쏘아대는 서양 군대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원령 항해가 현실화되기 전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위치한 유럽과 동아시아 간의 접촉은 그리 빈번하지 않았습니다. 간헐적인 무역과 함께 세를 따르게 교환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교류는 없었습니다. 군사적인 충돌은 더욱 드물었습니다. 유럽인들은 다만 동아시아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동을 통하여 동아시아에 대한 짧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르네상식 운영이 타당하고 있었던 13세기, 14세기 현재 몽골 초원대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징기스칸이 통일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마를 통한 기동력을 지났으나 정치적으로 통합되지 못하여 주변 정착 제국들이 부영 세계로서만 존재했던 몽골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 이들을 하나의 이념하여 통일하고 세상 끝까지 정복을 목표로 삼으면서 몽골 기마의 기동력이 무시무시한 군사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를 가리키는 것은 바로 만주 북부에서 몽골,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흑해, 그리고 중부 유럽, 헝가리 및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스텝지대 이른바 초원의 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제국의 구석까지 도로를 만든 이유는 무엇보다도 군사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제국 각지의 교류와 물자의 유통을 원활히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기는 하였지만 노마 도로는 기본적으로 군도로서 지어졌습니다. 동아시아 특히 중국의 경우 육상도로가 있기는 하였지만 로마만큼이나 길고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중국 지구를 가로지르는 많은 강과 하천이 도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와 중국은 모두 정착 문명이고 인도이건 수로이건 체계적으로 관료 국가 체계가 있었습니다. 몽골을 포함한 북방에서는 정착 문명의 도로 같은 시설은 드물었습니다. 인공적으로 도로를 만드는 사람도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탄 유목민들은 널리 펼쳐진 초원을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였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았고 집도 천막의 형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차에 술에 싣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목민들의 이동은 계절에 따라 가축이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 다니는 정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족과의 경쟁에서 패하는 경우 또 인근 정착 국가로부터 옆박이 시비에 이런 경우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을 떠나 아예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유목민들 이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하고 대부분 초원의 길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평원과 낮은 구동으로 이루어진 초원은 말탄 유목민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의 헝가리 경우가 마자르족은 원래 우랄 산맥 남쪽 끝에 살고 있었으나 흑해 북부 이란을 거쳐 중부 유럽을 장악하였습니다. 고대로부터 유라시아의 정착 문명을 괴롭힌 스키타이, 스르마타이, 악바르, 돌골, 훈족, 흉노, 몽골 등 민족들은 모두 초원의 길을 따라 활동하였습니다. 정착 문명의 농주민들에게 초원의 길을 농사 지을 수 없는 쓸데없는 땅이 끝없이 이어진 분무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마가 일상적인 유목민들에게 있어 초원의 길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이어주는 고속도로였으며 이를 따라 유라시아 유목민과 정착 문명의 실한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초원의 길을 구성하는 몽골 땅에서 태어난 징기스칸은 초원의 부족들을 독일하여 강력한 기마국을 만들고 금가서와 호라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1227년에 댕그리 신의 곁으로 돌아갔을 때 몽골과 발카록 인근의 대총과 중앙아시아 북중국의 몽골 올루스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몽골 올루스는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몽골군은 여기서 만피지 않았습니다. 징기스칸은
당근까지 정반은 유로를 남겼고 몽골의 고비를 타이는 이 요연에 따라 다음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221년 스부타이어 제베가 정찰했던 러시아가 불황하게도 몽골 기병이 다음 차례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정복하면 그 다음에는 유럽을 짓밟을 예정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유라시아 동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때 악마의 기마병단 유라시아를 관통한 천년의 고속도로인 초원의 길을 따라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파트 장군이 서방 원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보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